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주간 증시 전망대 주간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부터 이제 먼저 요약해서 보면 첫 번째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미국의 이제 정책 변수는 부담이 좀 완화가 됐죠. 이제 6월보다는 매파적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라면은 미국이 상당 기간, 오랜 기간 저금리가 유지되는 거는 맞고 또 경기에 대한 자신감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FMC 고비는 잘 넘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제 다만 미국의 이제 정부 부채 한도 협상,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법안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정부 부채 한도 협상 상황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긴장도가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제 이건 역대적으로 보면 거의 막바지 돼가지고 찔끔찔끔 연장하고 결국엔 또 타결하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추세를 바꿀 만한 재료는 아니고 조금 긴장도를 높이는 정도의 재료다, 이 정도로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헝다 문제는 이거 깔끔하게 정리될 리가 없잖아요. 단기적으로 헝다 문제 자체가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번 주에도 산발적으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 당국에서 하루 평균 20조 원씩 돈을 투입하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막아내고 있잖아요. 긴장도를 좀 막아내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헝다 문제가 이제 지난주 일주일 전에는 리먼 사태급 어쩌고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파산은 기정사실화 하되 리먼급은 아니다, 이런 쪽으로 조금 영향력이 좀 축소되어 보이는 그런 상태로 좀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걸리는 건 국내 확진자가 증가했잖아요. 지금 3,000명 정도까지 숫자가 나온 상태죠. 그러니까 이 증가세가 일시적이냐, 그러니까 연휴 기간에 검사를 다 확 늘리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더 숫자가 늘어나서 4,000명, 5,000명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초래가 될 거냐, 이거 상황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이 수치는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재료를 아우르는 게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잖아요. 10개월 만에 제대로 된 순매수, 4월에 순매수 들어온 거는 사실 규모도 크지 않았고 초반과 후반이 매매가 딱 갈려서 외국인들이 일관성이 없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한 달 내내 쭉쭉 매수했던 건 작년도 11월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 외국인들이 비교적 월 초부터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 달 매수로 끝나고 다음 달 초반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투자자들이 당장 위에 불거졌던 재료들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하다가 이게 추세가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반전이 되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모든 재료보다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할 거냐, 이런 어떤 악재 또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계속 할 거냐,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먼저 연준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이 이게 이제 6월 FMC 점도표거든요. 그 오른쪽이 이제 9월 이번 FMC 점도표예요. 이제 달라졌죠. 예, 이게 여기서 이제 2022년도에 보면 그때까지 동결 쪽에 가장 몰려 있었다가 지금은 살짝 인상을 더 하는 쪽으로, 인상하는 쪽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충 바뀐 걸 보면 내년도에 한 번 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보면, 그다음에 2023년도에 세 번 올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에 보면 금리 수준이 1%에서 1.25% 사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준 금리가 1% 초반이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 생각해 보면 원래는 한 5%대 이렇게 움직였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 1%라는 거는 올라가서 1%, 지금 비교해 보면 높은 수준 같이 보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수준을 감안해 보면 1% 정도의 금리면은 저금리다. 보통 2% 안쪽이면 저금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 넘어가는 시점이 2024년도 이후에나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가 되는 거다,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판단이 선 거거든요. 그래서 긴축이 시작되긴 하나 어떤 부양 정책이 이제 긴축으로 바뀌는 서막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보인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이제 불편한 투자들이 일부 있겠지만,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적습니다. 뭐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FOMC 이후에 이제 투자자들은 뭐 그렇게 위협적인 어떤 상황을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고 해서 뭐 이제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진정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헝다 문제인데 지금 헝다그룹 주가는 뭐 많이 빠졌죠. 이게 작년도 12월 정도 되면 한 15달러 정도 하던 건데 지금 이제 2달러까지 빠져 있잖아요. 작년도 1년 전에는 28달러니까 이게 지금 10분의 1 토막이 넘게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은 6주 연속 계속 음봉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7월 이후에는 뭐 7월 이후에 주간 단위로 올라간 적은 이제 2번밖에 없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지난주에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서 저점 대비 좀 제법 올라와서 끝나긴 했지만 헝다그룹은 되게 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홍콩 항생지수거든요. 항생지수 지난주에 뭐 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음봉이 2주 연속 나오긴 했지만 항생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뭐 홍콩 금융시장이 초토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상해종합주가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헝다를 걱정할 때 홍콩 경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이 이제 위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 주봉이거든요.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차트만 놓고 보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종목 차트라고 놓고 보면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뭐 이제 연초부터 갇혀 있다가 최근에 주봉상 양봉이 좀 많아졌네. 그리고 2주 연속 음봉이 없네. 뭐 이렇게 보이는 차트지. 이게 무슨 큰일 날 것 같은 차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상해 종합주가지수 봐서는 이제 헝다 이슈를 그렇게 위협적으로 아직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위안화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되게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안화도 그렇게 지금은 뭐 큰 일이 난 것 같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위안화가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 이제 위안화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고지를 하는 환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적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예전에 움직였던 각도를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환 시장이나 중국 증시의 움직임을 봐서는 중국 당국에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헝다가 파산하는 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되 그게 이제 질서 있는 파산 쪽에 무게를 두고 구조조정 심하게 해서 이제 그 중에 일부 부동산은 중국 당국으로 국유화되는 걸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미 좀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충격이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이번 주에 어떤 또 반전이 돼서 이제 기존에는 뭐 헝다가 파산하긴 하겠지. 뭐 이 정도였다. 진짜 파산으로 가는 상황이 될 땐 또 어떻게 반전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정작 중국 증시나 외환시장 움직임 봐서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의 움직임은 아닌 것 같다. 요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역으로는 이쪽에 변화가 생기는지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헝다 문제, 뭐 FOMC 이런 고비 넘기면서도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를 했잖아요. 지금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 월별 매수 추이거든요. 뭐 5월 같은 경우는 뭐 8조 원 넘게 팔았고 8월에는 6조 팔고 이게 MSCI 이슈가 있을 때 매도량이 좀 늘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거나 이제 그러진 않으면서 어쨌든 순매도 우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달에 1조 3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에 매수 들어온 거 4천억 정도였기 때문에 이걸 매수라고 하긴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4개월 매도하고 한 달 매수하고 4개월 매도하고 한 달 매수하고. 그러니까 작년 11월 매수, 그 다음에 4개월 매도, 4월 매수, 4개월 매도, 한 달 매수. 이게 이제 단발이냐, 추세냐. 근데 4월하고 다른 건 4월은 매수와 매도가 딱 그러니까 한 달을 절반 쪼개고 나면 그게 반반이 싹 갈렸었어요. 근데 지금 9월은 일관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진다라면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좀 회복이 되면서 그동안의 악재거리가 오히려 가격 부담을 조절해준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경로를 봐도 외국인 투자자 이거 뭐 매일 순매수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좀 매도가 나와서 이번 달에도 바뀌나 보다 했다가도 다시 완만하게 다시 이게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흐름으로는 되게 좀
괜찮은 주식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이어져야죠. 일관성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환경이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 이제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삼성전자 1조 3,800억 이번 달 순매수한 금액하고 삼성전자 한 종목 매수한 금액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이닉스, 포스코, 기아 1, 2, 3, 4위까지 보면 시가총 1, 2위 종목, 철강업종, 자동차 업종 전부 수출을 많이 하고 경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반면에 매도한 거 보면 카카오, NC소프트, 그러니까 인터넷주, 게임주, 2차전지 뭐 이런 쪽으로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 종목들의 매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국면에서 강세 보였던 이제 뭐 언택트 관련된 종목 국면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을 팔고 이제 경기 관련된 또 주력 수출주들 이런 거를 매수했다라는 거는 좀 장세에 대한 어떤 흐름이 좀 바뀌는 걸로도 예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만 놓고 본다라면. 근데 이제 지난주 후반에 LG화학하고 카카오를 또 매수로 돌려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도 막연하게 뭐 옛날식으로 표현했을 때 뭐 경기 방어주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해버리면 장은 그냥 좀 가치나 보다 그냥 종목 장세인가 보다 이렇게 볼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해놓고 이제 간다라는 거는 뭐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두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매수한 종목의 평균 매수가를 보면 한 달 동안 매수한 거죠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했는데 평균 매수가가 76,700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1조 한 4천억 정도 매수해놓고 1%도 못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1조 4천억을 베팅했는데 140억도 못 본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천억 사놓고 2% 손실 나 있고 이거는 한 거의 100억 가까이 손실을 내고 있는 거죠. 포스코도 사놓고 그러니까 순매수 상위 빅4를 보면 돈을 오히려 잃었어요. 총합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매집만 계속 하는 건지 또는 기계적인 어떤 매수세가 들어온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외국인들이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근데 언제까지 성과를 못 낼 거냐. 결국에는 성과를 내려고 이걸 이제 수익을 내는 쪽으로 결국에는 이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어느 시점이 되면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그 희망 회로가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매수의 일관성이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이랬다 갑자기 손절매로 바뀌어버리면 골치 아픈 거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기아 같이 공들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느냐 그리고 평균 매수가 위로 끌어올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종목군들의 추이 이것도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환율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외국인들이 왜 매수를 할까? 제가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면 지금 환율이 4달 연달아서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5달 연속해도 환율이 올라간 게 한 번밖에 없어요. 1998년도 이후에. 근데 지금 4달 올랐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에는 바뀌지 않을까? 이게 이제 5달 연속해도 올랐던 2015년이거든요. 그때 5달 연속 올랐다가 한 달 쭉 빠졌다가 또 4개월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빠지고 이게 보시면 이때 이제 2008년 그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4달 올라가면 그 다음에 눌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5달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시장 자체가.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수출 기업들이 돈을 더 잘 버네? 그러면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더 들어오네? 그러면은 환율이 떨어지네? 이게 좀 반복이 되는 패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의 특성상 환율이 연속적으로 계속 마냥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한 달 어마어마하게 급등해서 뭐 상승률과 별개로 연속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환율이 정점을 쳐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외국인들이 계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실 주식시장은 안 좋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코스피 주봉인데 월봉인데 4달 빠졌다가 2달 반등하고 또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 올라간 거에 비하면 시장이 되게 잘 견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환율이 정점이라면 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라면 외국인들이 이제 그걸 계산해서 매수하는 건가? 그러니까 뭐 재료로 치면 위드 코로나 뭐 이런 거를 염두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이 아니라 현실이 되려면 이제 이번 주에도 그리고 다음 주까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 조금 더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서 나열해드린 불확실성은 이제 별거 아닌 게 되고
이제 어딘지 모르게 호재거리를 찾게 되는 쪽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요 흐름을 좀 이번 주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외국인들 매매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이제 이 코로나 추이, 예, 그러니까 뭐 2,000명 전후에서 지그재그 움직이던 코로나 추이가 지금 3,000명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반응하는 외국인들이 일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도가 나올 텐데 이 매도를 극복할 정도로 세게 매수가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이거 좀 봐야 되나 하면서 매수가 후퇴하느냐. 하루 이틀 정도야 매도 나와도 상관이 없지만 이번 주 5일 중에서 3일 이상 매도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요거 이제 점검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이제 우리나라 실적 12개월 선행 EPS,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EPS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EPS라는 건 뭐냐면 지금이 9월이잖아요. 지금 9월부터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실적 추정치, 그러니까 내년도 3분기까지의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1년 내년도 전체 실적 추정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살짝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는, 이게 반도체 종목에서 하향 조정이 나와서 좀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좀 하향 조정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가격 매력을 이제 가격 매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거냐, 아니면은 저 추정치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졌으니까 뭐 지금은 의미 없어, 뭐 이렇게 볼 거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번 주에도 실적 전망치가 계속 또 새로 나올 텐데 추가적으로 조정이 없다면 뭐 주가는 충분히 빠졌다 이런 쪽으로도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실적 추정치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아직은 계속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다 보니까 주체가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모든 종목이 강세 보이기 어려운, 그러니까 많은 종목이 강세 보이기 어려운 선별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2주일 동안, 그러니까 최근 2주면 7거래일 진행됐죠. 근데 그동안 보면 0.2주 동안에 총 0.1%라도 오른 종목은 470개 정도, 하락 0.1% 이상 하락한 종목은 943개, 하락 종목이 2배 많았어요. 근데 상승한 종목은 평균적으로 한 5.6% 올라가고 하락한 종목은 평균적으로 한 4.7% 빠졌거든요. 근데 코스닥 전체가 하락 종목이 2배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종목들별로 전체 하락률은 1.2%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나머지 종목은 빠졌는데 올라가는 종목이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균치를 좀 관리가 하는 그런 형태로 방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바꾸면 뭐냐면 투자들이 저 종목은 되게 부럽네, 내 종목은 되게 지루하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2주 전부터 팟캐스트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이 확 늘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시장 한참 좋을 때쯤, 그때 제가 이제부터는 연속적으로 상승 종목이 쭉쭉 많이 이어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보면 이게 ADR 기준인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ADR이 80대 중반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니까 ADR을 이제 제가 이제 가상해서 이번 주에 뭐 며칠 날은 몇 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크게 빠지면 이번 주 후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 형태가 되면, 완만하게 빠지면 다음 주 이렇게 정도면은 가격 부담을 덜어내는 요 구간, 요 제가 밑줄 근 구간까지 내려온, 이게 뭐 그냥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또 어떤 악재가 있으면 이 지표가 의미가 없는, 제가 ADR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공부에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구간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날이 이틀 이상 있으면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늦어지는데, 그런 형태의 강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 정도면은 가격 부담을 거의 덜어내는 지점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 내려오기 시작하면 근처로 다가가고 있다, 이런 때는 이제 조금씩 중소형주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정도 됐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중소형주 특히 그동안에 이제 제가 중소형주 올라가는 종목이 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부터는 하락하는 종목이 늘어나는 날에는 이전보다는 좀 종목들에 대한 수급 좋고 실적 좋은데 이 종목 되게 못 갔네 싶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높여나갈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정리해서 이번 주에 증시 포인트를 보면
우선 코로나 반응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주말 사이에 가장 나쁜 재료였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봐서 아니 그냥 어차피 백신 접종률 올라가고 있으니 그냥 위드 코로나 분위기로 계속 가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갈 건지 아니면 잠깐 또 좀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건지 요거를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헝다 이슈는 위안화하고 원달러 움직임을 보자.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가면 시장이 한 단계 크게 충격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는 흐름 그다음에 이번 주에 위안화가 올라가지 않고 관리가 되는지 흐름 그러니까 환율을 보면서 헝다 이슈는 좀 가늠을 해보자. 제가 아까 차트 보여드렸듯이 중국하고 위안화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헝다 이슈는 그 정도로 관리가 되면 다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수할 거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주 후반에는 카카오하고 LG화학을 각각 매수해서 하루씩 목요일에는 LG화학, 금요일에는 카카오가 움직였거든요. 이게 이제 순환매로 돌리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다시 2차전지 인터넷주들이 주도주화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주도 일주일에 있을 때 주도주들이 한 이틀 가고 이제 그 외 종목들이 이틀 간 다음에 쉴 때 그 다음 종목들이 하루 가고 이런 비율로 가주는 게 강세장의 특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강세장을 논할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수급이 눌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일관성 있게 들어오고 그동안에 못난이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인터넷 LG화학이 이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이런 구도가 나와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였는데 유동성이 장세가 이제 미국의 긴축으로 인해서 끝장나는 건가?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야 이런 상상으로 올라갔었는데 실적이 정점인가? 이거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코로나를 극복한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아닌 건가? 이런 어떤 투자들의 고민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해소되진 않겠죠 이번 주에. 예, 바로 해소되진 않지만 주식시장에서 악재의 최대 약은 수급이거든요. 지금은 악재 완화 가지고는 시장이 뒤집히진 못해요. 그러니까 반등은 나와도 상승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든 시장에서는 호재거리를 찾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위드 코로나를 호재로 확 이제 인식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붙는다 그러면 아마 뭐 위드 코로나를 비롯해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핑계거리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는데 그래서 시장이 그동안 못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붙어주게 되면 이런 고민들이 일거에도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붙어주느냐. 그다음에 이제 또 틈새 재료는 북한 이제 이슈가 조금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정세에 긍정적이다 이러면 또 원달러 환율을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관련주들의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외환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서 예, 북한 관련된 변수가 이번 주에 계속 부드럽게 유지가 되는지 요것도 좀 같이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뭐 제가 주간 증시 전망대 팟캐스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치료제 또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제 뉴스가 또 어떻게 이제 제공이 되는지 이번 주에 언제쯤 등장하는지 그것도 좀 같이 보시면 시장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한 주 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